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34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조선 초기의 사회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길고 우리랑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로 쪼개서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보통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중에 조선 초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또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사회적인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신분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조선의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딱 두 단계로 구별됩니다. 바로 양인과 천인이지요. 여러분이 고려시대 때 공부했던 것처럼 조선도 법적으로는 신분이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2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과 현실적인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인은 그냥 천인인데 이 양인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이 총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 양반. 먼저. 예.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반이 몇 개인 거죠? 두 개죠. 그래서 두 양반인 거예요. 이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무반과 문반. 그러니까 이제 무신과 문신으로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이라기보다는 음, 그죠. 신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무반과 무만, 관직을 했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 패밀리들이,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관직 진출처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자식들도 공부를 더 잘 시킬 거고, 어, 여유가 있으니까 관직에 진출하기 쉬워지겠죠. 반면에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던 일반 농민들은 어때요? 네, 계속해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인이면 누구나 관직에 진출을 해서 양반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신분이 아니라 그냥 관직에 올랐다라고 하는 뜻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양반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신분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있냐? 양반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양반 말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상민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일상적이다, 평상적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역시 당연히 농민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양반과 상민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중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관이 된다거나 아니면 향리가 된다거나 하면서 이제 농민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높은 직위에 있는 양반도 아니지만 그 중간에서 양반을 보조하면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중인. 그래서 이 양인이 어떻게 되었다? 3단계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2단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4단계로 구별되는 그러한 사회 모습을 조선이 갖추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양반도 양인이에요. 모든 양인들, 천인을 제외한 양인들은 군대에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조선 초기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양반으로서 관직에 진출하거나 혹은 관직에 진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구격, 쉽게 얘기하자면 뭐 군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들까지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양반과 상민은 좀 구별되는 진짜 신분적인 느낌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선이 2단계 신분이냐 뭐 4단계 신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딱 법률적으로는 2단계지만 현실적으로는 4단계 느낌이 났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선 초기에 여러 가지 문화재들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 워낙 많은 문화재들이 있어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이 좀 눈여겨본 것들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책들을 조선이 편찬을 했는데요. 조선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하면 역시나 경국대전이지요. 우리가 옛날에 세조나 성종을 공부하면서 같이 나왔었던 건데 조선의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입니다. 조선이 워낙 역사가 길다 보니까 후대로 가게 되면 다른 역사책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뭐 대전 통편이나 뭐 대전 회통이나 아니면 뭐 속대전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많은 책 법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법전이 편찬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인 법전은 경국대전이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조선의 대표적인 역사책이죠.
왕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 왕 때 선대왕에 있었던 기록들을 모아서 작성하는 역사책이었습니다. 참고로 조선 왕조실록의 기초가 되는 기본 자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사초라고 불렀어요. 역사의 뭐 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인 사관이 매일매일 기록한 내용들을 그런 사초들을 모아서 우리가 실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왕 옆에서 이렇게 역사책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 왕도 그 내용을 보고 싶잖아요. 아, 얘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쓸라나? 내가 죽고 나서 나에 대한 역사책은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인간이 돼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초라고 하는 것은 임금도 함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폭군, 뭐 예를 들어서 연산군 정도 되는 폭군이 아닌 이상엔 이 사초를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했던 게 조선 왕조실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 있죠. 태종 이방원.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자기 동생들을 죽이고 자기 형을 쫓아내고 그리고 정도전이나 정몽주 같은 그런 인물들까지 죽이는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모습도 보여줬던 그런 이방원인데 이 이방원이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약간 쪽팔리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방원도 봤는데 옆에서 사관이 자기가 말에서 떨어진 거를 약간 막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쟤 나한테 기록할 것 같은데 나 말에서 넘어진 거 기록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관한테 불러가지고 야 사관아 내가 말에서 넘어진 거는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니까 기록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관이 왕께서 말에서 넘어진 다음에 나를 불러서 말에서 넘어진 건 적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사초에 적어서 결국에는 왕조실록에 관련 내용이 전해질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상당히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도 이제 명실록도 있고 청에도 청실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조선보다도 훨씬 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의 양으로 따지면 오히려 조선의 왕조실록이 더 두꺼울 정도로 상당한 기록의 양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조선의 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조상들이 좀 기록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훈민정음은 뭐 할 거 없죠. 그죠? 워낙 유명하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도 다들 배웠다고 하고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하는 뜻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훈민정음, 그러니까 이 한글, 쉽게 얘기하면 한글이 대단한 점이 누가,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그 다음에 왜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나란말싸미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28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세종대왕의 또 글을 보면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 다음에 백성의 근본이 되는 뭐 민본정신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서 한편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죠. 네, 훈민정음 뭐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이런 것들을 사실 일상생활에서 느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한글을 쓰는데 막 세종대왕 막 자음은 발음 기호를 본다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 핸드폰 쓰다 보면은 보통 이제 영어 자판에 이렇게 쿼티를 쓸 거고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많이 이제 두벌식 자판 이렇게 쿼티랑 비슷한 두벌식 자판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주로 갤럭시 쓰는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자판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천지인이라고 부르죠. 자, 이 천지인 자판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천, 하늘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 이 천지인을 바탕으로 모음을 조합하는 그런 한글의 창제 원리가 들어가 있는 자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맨날 보잖아. 이런 거 볼 때마다 한 번씩 그지 세종대왕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조선의 편찬사업 세종대왕 때입니다. 역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만 들어봐도 농사랑 관련된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 이야기를 하냐? 선생님 고려시대 때는 농사책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도 농사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고려시대 때 있던 책은 중국의 내용들을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랑 기후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농사법을 그대로 갖고 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종대왕 때 어떻게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방법,
전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버전의 농사 방법 책을 만들어내니 그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농사 직설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과학적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예요. 근데 지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맵인 줄 알겠지만 이 지도는 땅의 지도가 아니라 천상, 하늘의 모습을 그린 그런 지도입니다. 자, 하늘의 형태를 그렸다 그래서 천상이에요. 자, 조선시대에는 천문현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 사람들은 뭐 과학이나 천문학 이런 데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이 굴러가는 것에 잘 보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농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천문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천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조선시대 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가지고 하늘의 모습을 그린 별자리를 그린 모습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이다. 태조 이성계 때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통 그림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학교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보든지 뭘 보든지 그림들이랑 같이 좀 수능을 보든지 같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뭐냐? 이건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도예요. 그런데 이 지도는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동양에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정말 세계 지도인가 볼까요? 자, 여기 우리나라 코리아가 있네요. 코리아. 그리고 여기는 재팬, 일본 있고요. 여기 큰 나라 중국이 있겠죠. 중국이 있고요. 중국 옆에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가 되겠네요. 인도 옆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 그리고 이렇게 크게 아프리카가 있고요. 아프리카 위쪽에 이쪽 지역은 뭐다? 유럽이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찌그러져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있을 거는 다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세계 지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선생님. 왜 아메리카가 없는데 세계 지도인가요?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하죠. 1492년에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내륙에 갔는데 이때는 아직 그 내용들, 그 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혼인강리 역대 지도에는 아메리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모든 지역을 표현한 총망라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요. 조선 사람들이 중국만 너무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별로 안 좋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이 너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세상의 가운데 있죠. 지금 보니까 지도에. 그리고 덩치도 엄청 커요. 예,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 여러분? 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큰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중국 바로 옆에 우리나라 어때 사이즈? 엄청 크죠. 거의 뭐 아프리카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일본 사이즈 어때요? 일본 상당히 작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그냥 보았을 때는 뭐야 세상의 중심에 중국이 있고 중국만 엄청 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큰 거 조선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선을 실제보다 더욱더 크게 그림으로써 어느 정도 조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조들의 생각이 반영되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은 뭐 혼천이와 간이 같은 과학 기구들도 여러분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네요. 혼천의는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모양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기구일 것 같아요. 간이도 혼천이와 비슷한 기구인데 여기 있는 복잡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톱니라 그래야 될까요? 도르래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움직여가지고 하늘에 위치한 천체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그것을 따라서 조금씩 눈금을 읽어나가면서 천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함으로써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천이나 간이 같은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천체의 위치를 상당히 많이 잘 관측을 했다. 조선시대 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구기 뭐 유명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고요. 추구기 측정하는 겁니다. 뭐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추구기는 별로 멋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멋있나요? 돌멩이에다가 깡통을 하나 꼽아놓은 건데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추구기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강수량 측정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 치구기를 만드는 기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말한 것처럼 돌멩이에다 깡통을 꼽아 넣으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치구기를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예요. 옛날 사람들 나라를 그냥 대충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혹은 뭐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각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강우량이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빅데이터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어떤 지역에서 어느 기간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동네에 뭐 비옥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세심하게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 그냥 물이 떨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물이 정확히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잘 기록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추구기를 전국 여러 곳에다가 보내가지고 강수량을 측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앙부일부 유명하죠. 해시계입니다. 그래서 해가 움직이면은 이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눈금을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다. 자, 자경루는 물시계입니다. 물시계인 물시계인데 스스로 북을 치는 물시계다.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 물시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자동 물시계 여기다가 처음에 맨 꼭대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쪼르르르 흘러서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압력이 세지면 쪼르르륵 해서 여기도 올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수호라고 불리는 이곳에 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부터 물이 차겠죠. 물이 차면서 어떻게 된다? 이 잣대라고 부르는 막대기를 위로 들어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막대기가 들어 올리면서 정해진 만큼만 올라가면은 여기서 구슬이 있어요. 이 구슬이 또르르르 굴러서 이 15장치 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15장치 안에서 구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개의 막대를 건드리게 되고요.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인형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들이 툭툭툭 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종 그리고 북, 진 같은 거를 자동으로 둥둥둥 쳐줘가지고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뭐라 그럴까 뻐꾸기 시계 같은 느낌으로 인형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시간을 소리로 알려주는 바로 그런 시계가 작용되었습니다. 아 물론 완전 자동 물시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다 떨어지면은 관리가 다시 쪼르륵 올라가서 물을 다시 제 시간에 맞춰서 부어야겠지요. 그런 뭐 단점은 있지만 이 시기에 그래도 자동으로 어, 시간을 알려준 소리로 알려주는 시계가 나왔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예전에는 없는데 자격루라고 검색을 하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인가요? 에서 만든 그 자격루 복원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 꼭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2분짜리라서 금방 볼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은 아 자격루가 이런 식으로 굴러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보면 자격루가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시계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여기입니다. 이 부분만 지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 15장치는 여기 이 사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렇게 앞쪽에 15장치도 있는 것. 그 세트로 자격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활자. 우리 활자는 너무 많이 얘기했죠. 기존에 목판 인쇄를 찍을 때는 한 번에 찍어야 됐지만 활자가 발명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금속으로 만들게 되면서 상당히 내구도가 좋았고 인쇄를 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너무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선에서도 금속활자 역시나 발달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그림 장르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워낙 유명한 거라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선 초기에는 선비들이 사군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사군자는 4개의 식물들을 그린 그림 장르를 우리가 흔히 사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군자에 나오는 그림들은 어떤 식물들이냐? 첫째, 매화입니다. 그리고 둘째, 난초, 셋째, 국화, 넷째, 대나무예요.
이것들은 선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식물들입니다. 선비들은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 매화라고 하는 꽃은 여러분들이 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꽃이 뭐예요? 이제 벚꽃이죠. 그런데 벚꽃이랑 거의 비슷하게 혹은 벚꽃보다 또 조금 빨리 피는 게 뭐냐? 매화가 또 먼저 핍니다. 매화도 생긴 것도 또 벚꽃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근데 이 매화가 다른 꽃들보다 가장 먼저 추워가지고 모두가 움츠러 있는데 가장 먼저 꽃을 팡 틔운다고 해가지고 그 모습이 마치 먼저 앞장서는 선비의 모습과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선비들이 매화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자, 난초라고 하는 식물은 향기가 굉장히 은은합니다. 그래서 기품 있게 은은하게 깔리는 그런 분위기가 마치 선비의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역시나 난초를 좋아했고요. 자, 국화. 국화는 굉장히 추울 때 핍니다. 10월 넘어서 펴요. 다른 꽃들은 이미 추워가지고 졌는데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꽃을 틔우는 국화의 모습이 마치 당당한 선비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해서 국화도 좋아하게 되고요. 대나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항상 곧게 뻗어 있고 푸르고 그 다음에 꺾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선비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해서 대나무 역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4개의 식물을 그린 사군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란, 국죽 이렇게 부르는데 뭐 한국인이라면 교양 수준에서 뭐 반드시 역사가 아니더라도 교양 수준에서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초기에 유명한 그림 2가지만 보고 갈게요. 강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고사 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현석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진짜 얼마 안 되는 붓터치를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진짜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좀 따라 그려보면은 망한 것 같은데요? 약간 몇 개 안 되는 터치로 사람의 얼굴을 되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내가지고 아래에 이렇게 물을 싹 쳐다보는 모습이 굉장히 평화로워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교과서도 있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조선 초기의 그림 작품이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사관수도 이후에는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도 유명해요.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을 그린 내용이에요. 몽유, 꿈에서 노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도원, 복숭아밭에서 노는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진 않고요. 일본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공개를 한 게 지난 100년 동안 딱 3번 공개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게 2009년에 공개를 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상당히 화질구지기는 한데 선생님도 2009년에 실제로 박물관에 특별전할 때 가서 봤는데 보니까 미술을 잘 모르는 선생님도 조선 초기에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구나 뭔가 느낌은 있었어요. 정확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선생님 미술적 감각이 떨어져서 그냥 봤을 때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워낙 유명한 거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자기 얘기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자기는 고려 거 도자기는 알아요. 고려 청자 워낙 유명하죠. 화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그림, 상감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했던 화려한 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청자가 아니라 고려가 청자라면 조선은 보통 뭐가 유명하냐? 조선은 백자가 유명합니다. 깨끗한 단아한 느낌의 백자가 유행을 했습니다. 자, 맞아요. 선비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자를 좋아했던 거고요. 자, 근데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청사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기본적인 청자 베이스에 회백색 혹은 흰색 흙 같은 것들을 칠하면서 약간은 투박한 느낌의, 약간은 소박한 느낌의 그러한 분위기를 주었던 것이 분청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은 이 화려하고 멋있는 청자를 두고 왜 굳이 겉에다가 이상한 색깔을 칠하고 무늬도 이렇게 뭔가 멋있지 않고 대충 만든 것 같은 무늬를 한 이런 도자기가 유행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보다 보면은 이 분청사기만의 소소한 소박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매력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려한 백자, 청자와 그 다음에 약간 삼삼한 백자 그 사이에 선생님은 귀엽다 혹은 재밌다 이런 표현이 좋던데 그러한 느낌의 분청사기가 있었다. 회백색이나 회색 혹은 백색
그 흙들을 칠해가지고 질감과 무늬를 표현을 했던 그런 색깔, 약간 탁한 색깔이 있죠.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던 분청사기가 유행을 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백자의 순서, 도자기의 순서가 청자, 그다음 분청사기, 그다음에 백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약간 과도기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자 이후에 지금 여기는 민문이지만 나중에 이제 백자에도 그림을 막 그리는 그런 단계가 와요. 조선 후기에. 그 내용은 조선 후기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뭐 사회와 문화라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고 그냥 가볍게 사진이랑 한번 보고 문화재들 그냥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임진왜란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